레이저로 측정을 하려면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안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투명한 데다가 이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일단은 센터하고 적어도 몇 군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몇 군데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뿌릴 때는 좀 원거리에서, 가까이서 뿌리면 떡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원거리에서 뿌리는 거예요. 뿌려볼까요? 네. 됐어. 자, 지금 이게 보이듯이 이렇게 좀 있으면 점점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레이저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지금 이 바탕화면에 마이크로 스피커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왕이면 이걸 사용해서 하면 좋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은 이거 키언스 레이저인데, 052 레이저하고 여기에 있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082 레이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갖다가 잘못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하면 이게 나중에 큰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레이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그 엑스트라로 클릭을 하시면 셀렉트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저기 턴테이블에 있는 이걸 먼저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052가 제대로 선택이 됐는지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일단 확인하고, 만약에 TV 스피커라든지 이거 제너럴 스피커를 재는 이쪽 우퍼 스탠드에 있는 만약에 레이저를 쓴다고 하면,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082 레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082 레이저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은 052로 가정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교정을 할 때는 첫 번째, 이건 일단은 이제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걸 알고 나면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 시스템을 냅니다. 이걸 한 이유는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게 모터 컨트롤을 갖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게 툴에서 보면 다이렉트 모터 컨트롤 F5를 누르면 됩니다. F5를 누르시면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레이저를 갖다가 자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초점부터 맞춰야 되겠죠. 초점을 맞추려면 여기에 그 모터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게 매뉴얼이 된 상태에서, 빨간색이 매뉴얼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려면 위아래로 맞춰야 되겠죠. 일단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크로 스피커 클램프에 보면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 하얀색 부분을 이쪽에다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윈으로 되어 있으니까 윈을 좀 올려도 되겠죠? 올려주면 OK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초점이 맞춰진 상태고, 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내가 인위적으로 1mm를 움직여 줬을 때 여기에 보면 위아래로 내가 1mm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1mm를 넣어줘 가지고 위로 올려줄 수도 있고 아래로 낮춰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1mm를 움직여 줬을 때 이게 지금 레이저 변이기 창에서 여기에서 1mm가 맞는지 실제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오차가 크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2 마이크로 이상의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 교정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2 마이크로 이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카메라를 좀 더 가까이서 비춰주시고요. 여기 보면 엔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버튼을 하면 이게 수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위아래 버튼, 좌우 버튼이 있는데요. 아래 버튼으로 내려가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메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해주면 뭐가 되어 있냐고 하면 여러 가지 숫자가 떠 있는데, 세줄 것들은 여기 이제 D.X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면 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되게끔 한 다음에
이거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그 제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로로 가면 여기 D 값이 강제적으로 0으로 맞춰집니다. 보시면 0으로 가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는 모터 컨트롤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1mm를 갖다가 2mm, 3mm 증가시켰을 때 얘가 1mm, 2mm, 4mm 그리고 2 마이크로메터 언더로 해가지고 오차율로 온다면 레이저가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1mm를 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1mm. 자, 그때 1mm를 위로 올렸어요. 그럼 여기 1mm가 되는지 보면 한 3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오차율이 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1mm를 더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로 이거는 이제 15 마이크로가 이제 차이가 난 거예요. 생각보다는 이거는 좀 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교정이 안 필요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위로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mm로 가니까 33 마이크로 정도가 차이 나죠. 이건 굉장히 큰 오차이기 때문에 이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이제 아래로 해가지고 2로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고 1이 된다고 해도 그렇죠. 다시 0으로 하면 0으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이제 교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교정을 하려면요, 이게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셋업으로 들어가서 엔터를 누르면 일단 캘리브레이션하고 에브리징이라는 두 개의 화면이 있는데 일단은 에브리징에 들어가서요. 이게 10Hz 이상이 이게 1Hz 돼 있으면 안 되고 10Hz 이상이 돼 있으면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요. 다시 셋업으로 가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레이저를 센터 포지션에 잘 되어 있는지, 이 말은 레이저가 지금 현재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지 초점이 맞는지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기 OK에 불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녹색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눌러줍니다. 엔터. 그러면 무슨 화면이 뜨냐고 하면 거리를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 나는 지금 1mm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가면 여기 밑에 들어가고 숫자는 이게 위아래로 조정하면 되고 1mm면 위로 눌러주면 1mm가 되겠죠. 밑으로 하면 0으로 되고 9로 가는데요. 내가 1mm를 지금 설정을 했고요. 설정을 했고 이제 모터 컨트롤러도 1mm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1mm를.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줄였으니까 이게 미니멈으로 불이 들어갔죠. 1mm 줄였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그냥 이걸 무시하고 엔터 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지금 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된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하면 이제 DB랩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까 1mm를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 1mm라고 지금 이렇게 불이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이 저장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 컨트롤 이 부분을 이제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DB랩을 실행을 시켜서 익스트라로 가서 셀렉트 레이트로 들어가 보면 지금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 메시지는 왜 뜨냐고 하면 지금 얘가 수동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동 모드로 나가려면 이거 ESC 버튼을 누르면 여기 내려와서 ESC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면 자동 모드로 바뀐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OK를 눌러주면 뭘 찾냐고 하면 이게 New라는 화면이 떠 있죠. New라는 화면이 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캘리브레이션 값입니다. 이전 값은 아까 LKH05인데 이게 아까 좀 에러가 좀 심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LKH052 다시 1번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틀린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렸죠? 다시 이거를 이렇게 052로 해주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방금 전에 교정한 값이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또 맞는지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어떻게 이제 하는지 보면 또 다시 이건 이제 끄고요. 다시 스캐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띄워서 툴에 가서 다이렉트 모터 컨트롤러 들어갑니다. 일단은 강제적으로 현재 상태를 다시 0으로 맞추고요. 얘를 또 1mm, 2mm, 3mm씩 움직여가면서 1mm, 3mm가 아까는 오차가 굉장히 3마이크로 이상 커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더 작아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또 엔터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들어가가지고 또 D 똑같습니다. D로 들어가서 제로로 들어가면 지금 강제적으로 얘가 0으로 맞춰집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레이저가 지금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레이저를 맞췄죠? 이 상태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이 상태를 제로로 해가지고 하면 0으로 강제적으로 바뀝니다. 자, 레이저 초점도 맞고요. 0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1mm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움직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mm인지 0.999죠. 그러면 약간 1마이크로 정도 이제 차이가 난 거죠. 1마이크로메타가 차이 나는 거.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mm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mm로 하니까 0.998, 이제 2마이크로미터 정도죠. 그럼 이제 1마이크로 정도면 뭐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SC도 나오고 원래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레이저 캘리브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레이저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하게 맞아야 나중에 그 변이에 관련된, 예를 들면 선형 파라메타를 재든 그 다음에 변이를 재든 이런 것들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레이저 캘리브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052뿐만이 아니고 프로 스탠드에 있는 082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단계로 리니어 파라메터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니어 파라메터를 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여시면 되고요. 템플릿에 보면 여기 이제 LPM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LPM이라는 파트가 리니어 파라메터를 재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닛 상태로 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상태로 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닛 상태로 재는 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하기 때문에 박스 상태에 대해서 재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닛 상태로 재기 위해서 유닛 상태에 대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프로퍼티 창에 들어가서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 드라이버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이아프램의 면적. 이거는 이제 SCN을 통해서 구해진 그 면적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1.26 제곱센티미터라고 가정을 해서 넣고요. 이건 면적을 넣든 다이아미터를 넣든 면적이 더 편하겠죠. 그 SCN에서 면적이 나오니까 면적을 넣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1W 넣었고요. 임피던스는 6ohm을 넣는 게 더 맞겠죠. 6ohm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스티뮬러스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F0의 20배 정도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유닛의 F0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가 예를 들면 300Hz다 그러면 6kg까지 넣어주면 될 거고, 400Hz다 그러면 8000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은 8000으로 넣어주고요. 나중에 안 맞으면 바꿔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를 갖다가 옥타브당 30개 정도씩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63Hz 이상부터 넣어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볼티지는 한 0.02V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소신호일 것 같고, 이게 만약 이때는 만약에 여기 전류 왜곡이 만약에 이게 SDR이 30dB 이상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값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일단 측정하고 나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에브리징은
처음에 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브리징을 많이 하지 말고 한 2번 정도를 하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32번 정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플로우는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 이제 스피커 2, 이게 지금 현재 케이블이 요 케이블이 지금 스피커 2 채널입니다. 이게 전류에 대한 감도가 높은 대신에 나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가지고 TRF를 절대 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안에 기본 저항이 1옴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내주는 거 이게 만약에 6옴짜리라면 6옴하고 1옴씩 서로 이렇게 전압을 나누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RF를 잴 때는 항상 여기 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변이를 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케이블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에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그 LPM을 잴 때는 얘를 써야 되고, 또 스캐너로 할 때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되겠죠.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캐너하고 LPM 잴 때만 이걸 쓰고요. 다른 거 잴 때는 그 TRF 이외에 뭐 DSL 잴 때는 이게 좀 더 전압에서 나온 볼테이지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저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피커 2로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는 필요 없으니까 레이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하시고요. 메소드는 이거 이 나무처럼 프리에어 상태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들. 인풋 익스포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여기 있는 값들을 나중에 LSI를 잴 때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익스포스트 클리포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림 모델을 체크를 해주시고, 뭐 LR2를 인덕턴스 모델은 LR2보다는 아마 라이트가 아마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체크되어 있는 걸 하고, 먼저 사전 측정을 이제 연결을 하고요. 자, 레이저를 먼저 맞춰야겠죠. 레이저를 맞출 때는 첫 번째는 센터에다가 맞춥니다. 센터에다가 고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레이저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여기 맥스로 갔을 때는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매뉴얼 모드로 가서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초점이 맞으면 자동으로 자기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아직 제대로 결합이 안 되겠네요. 센터 위치에서 얘를 지금 너무 세게 누르면 얘가 변형이 가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하지는 말고요.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잡힌 상태에서 레이저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센터 위치에서 먼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눌러보면요. 제일 첫 번째 볼 거는 여기에 있는 회색으로 들어있는 여기 노이즈 양인데요. 지금 여기 얘가 몇 데시벨이 3데시벨에서 학교된지를 봐야 됩니다. 이걸 보통 그림으로 보면 이게 10dB 차이죠. 한 칸이 10dB니까 10dB, 20dB, 약 30dB 안 되는데, 이거 수치적으로 볼 때는 여기 커런트에 나와 있는 여기 커런트 SN 플러스 D가 29죠. 뭐 이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레벨도 뭐 이게 회색 얘가 그 디스토션 레벨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지금 단순히 재기 위해서 그냥 2번 정도 에브리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SNR 확보하기 위해서 에브리징을 더 늘려라고 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에브리징 양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64번이면 더 좋고요. 한 64번 정도로 해서 한 번 더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앰플리튜드 테스트라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플로우를 잽니다. 이건 이제 시그널 이게 정기적인 시그널이 제대로 노이즈 플로우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고요. 50%가 될 때까지 노이즈 플로우를 재고, 나머지 이제 50%가 될 때 측정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노이즈 플로우를 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선형 파라메타를 재고 이 정기적인 시그널을 잴 때는 항상 에브리징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알 수가 없고요. 이게 TS 파라미터가 달라지면 나중에 해석할 때 그리고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많은 에러들이 생기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많이 해주니까 이 까만 게 노이즈인데 아까보다는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게 됐죠. 64번 같으면 뭐 한 10dB 이상의 어떤 노이즈가 더 줄어들어서 아까 숨어있던 이제 이게 디스토션들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한 번 더 보면 32.5가 돼 있죠. 이거는 뭐 0.02가 아니고 0.01 정도로 해도 뭐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도 되는 양이고요. 이게 이제 이게 크립이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립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크립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선형일 때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저주파수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유는 그 유니티에 있는 공기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계적인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닛 상태에서의 TS 파라미터를 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 비선형 파라미터를 재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파라미터는 선형 파라미터들이 다 값으로 나오는 데 반해서 비선형 파라미터는 변이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출력에 따라서 다 다른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변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찾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BL 그래프 구동력에 대한 그죠? BL 그래프 X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래 이거는 코일이 안쪽으로 뭐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올 때 BL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 그래프로 그려질 거고요. 다음은 스티프니스 관련된 겁니다. 서스펜션에 이거는 이제 우리 쉽게 복원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mm 움직일 때 얼마나 힘으로 당겨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위하고 아래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갈 때 그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인덕턴스에 대한 부분인데 전류가 0일 때 위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공심 코일이냐 철심 코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면 철심 코일이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 공심 코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마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기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재료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속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게 마찰 저항값이 어떻게 이게 커져 나가는지 이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마이크로 스피커에서 인덕턴스는 변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 세 개가 어떻게 나가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데이터들이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프로퍼티 창에서요. LSI는 모든 게 다 전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정해 줄 건 없지만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6음짜리니까 6음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부분은 이게 지금 스피커 이제 현재 1으로 스피커 2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스피커 2로 하면 되고요. 뭐 자동으로 이렇게 지가 공진 주파수를 찾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F0 부분에서의 뭐 두 옥타브 위에 F0 위에 두 옥타브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F0가 1kHz 있다 그러면 지가 자동으로 한 250Hz부터 뭐 4kHz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공중주파수 부분에서의 기계적인 특성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고요. 이게 내가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하겠다고 하면 내가 상한 주파수, 한 주파수를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토매틱으로 해놓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텍션 부분인데요. 이게 지가 계속 이렇게 그 레벨을 증가시키면서 제가 찾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가면 뭐 스피커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제한사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도를 60켈빈 이상 옮기지 말라. 이 켈빈이라는 말은 현재 온도 대비 상승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가 25도면 85도 이상 보이스 코일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출력을 증가시키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뽑아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 BL 값이 그 현재 상태, 그러니까 선형 영역에서의 BL 값보다 50%가 떨어지면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가 또 선형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보다 40% 더 이상 차이가 나면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입력 와트를 이제 0.05W 이상이 되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1W라고 해서 1W를 다 넣어주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작은 와테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와테이지까지 점점 키워주면, 이게 측정 중간에도 계속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뭐 0.1W 정도 수준, 아니 0.05W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게인인데요. 스몰 시그널 게인은 마이너스 20에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커지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퍼 같은 경우에는 뭐 10이라든지 뭐 10 정도에서 시작하면 되지만, 이어폰, 헤드폰,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은 내가 넌리니어 모드까지만 총 7단계가 있는데요. 내가 10파라미터까지 한다고 하면 6단계 해주면 되지만, 내가 지금 비선형 파라미터를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5단계가 하면 자동으로 이제 정지를 시켜라 돼 있고, 넌리니어 모드에서 뽑는 시간을 5분 정도 했습니다. 원래는 10분이 더 정확하긴 한데요. 10분으로 고쳐볼까요? 10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퍼 스피커 같은 경우는 5분 해도 되는데, 이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뽑아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조금 더 뭐 정확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익스포트 이 부분은 그 BL하고 그 다음에 진동 질량하고 그 다음에 DCR 값을 불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물론 여기 LSI에서도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LPM에서 잰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쓸 게 아니고요, LPM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쓰면 됩니다. 예. 시리즈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돌리려면 유닛 상태에서의 선형 파라미터들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여기 프로퍼티에서 임포트 익스포트에서 클립보드로 얘를 갖다가 익스포트를 시켜야겠죠. 익스포트 투 클립보드 가지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LSI 여기로 와서 이제 그러면 지금 클립보드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드려야겠죠. 그럼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임포트 프랑 클립보드를 눌러주면 이게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82, 0.08, 6.372 이렇게 불러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본다고 하면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확인해 보면 여기 값들이 BL이 얼마냐 하면 BL이 0.819, MMS가 0.082, 그 다음에 DCR이 6.37이었죠. 지금 이제 불러드린 게 맞는지 보면 6.37, 0.08, 0.8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대로 불러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자,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거는 이제 창을 이 창 말고 더 열어줘야 될 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은 기본적으로는 프로텍션을 하면 여기서 현재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프로텍션으로 열어두고 좀 약간 여기 뭐 여기 올려놓고요. 나머지 봐야 될 거는 이제 LRT 그 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정도, 이 정도를 더 열어줍니다. 그리고 기존 거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창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 에러인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이 EI, EU, E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모든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은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어떤 신호 처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해내는 거거든요. 전류에 있는 왜곡 속에서 이제 모든 이렇게 값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이게 전류 왜곡이고요. 이거는 전압 왜곡은 앰플리파이어의 왜곡 상태를 보는 거고, 이거는 레이저에 나온 시그널과 얘가 지금 전압하고 전류 정기적으로 모델링해서 찾은 현재 위치값하고의 에러율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전부 다 15% 여기 보면 15% 온도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30% 이상이 되면 아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레이저 그러니까 지금 레이저도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에서 측정한 거하고 지금 모델링에서 한 거하고 지금은 하나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가 지금 3라에 40% 선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면 레이저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맞아 들어가 20% 온도로 와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전류 왜곡도 이제 이렇게 계속 수렴하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안 맞습니다. 너무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이제 거의 10% 언더까지 들어갔고요. 이제 전류 왜곡도 10% 언더로 수렴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앰프가 지금 30%에서 더 이상 증가가 안 돼요. 더 줄어들지가 않죠.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기에 앰플리파이어 게인을 조절해서요. 얘를 좀 줄여봅니다. 일단 처음에는 몇 단계로 줄여보고요. 이게 언제가 이게 제일 좋은지를 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향을 한번 보실까요? 아직까지도 뭐 크게 많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죠. 자, 이게 만약에 커진다고 하면 앰프 게인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자, 그래서 현재는 12까지 높여봤습니다. 좀 줄어들죠? 아, 조금 줄어드는구나. 지금 여기 30% 이상의 에러, 이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이 앰플리파이어 에러라고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됩니다. 한 칸을 더 줄어들죠? 한 칸을 더 올려서 11 정도로 이제 게인을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될 건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코일 아웃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는 당연히 코일 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극성이 잘못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유닛이 극성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포즈 버튼을 누릅니다. 포즈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얘를 극성을 반대로 끼워줘야 되겠죠. 이게 일로 가고 이게 반대로 몰린 상태에서 다시 포즈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다시 스타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인아웃시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아웃이 1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바뀌는지. 이제 바뀌었죠. 인으로 바뀌고 아웃으로 바뀌었죠. 예. 이제 그렇게 돼야 아니면 그래프가 다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앰프가 아직까지도 40%에서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미 C 리밋이 40% 언더로 내려와 버렸죠. 이미 36%로 내가 40이었는데 그러면 현재 0.03 와트 이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더 보기 위해서는 더 보기 위해서 조금 얘를 갖다가 40이 아닌 30%까지를 한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바꿔줘도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관심적으로 봐야 될 변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뭐 0.4mm 정도, 뭐 0.5mm 정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적어시켜도 되겠죠. 지금은 0.3mm가 충분한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설계할 때 내가 0.3mm까지 봐야 된다고 하면 이거 점점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그래프가 내가 보고자 하는 플러스 변이, 마이너스 변이를 반드시 다 커버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커버를 안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그러면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그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얘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내가 커버된 봐야 될 요 값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0.04W 0.04W고 이제 내가 피크가 0.05W인데 이게 이제 0.05W가 되면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0.05W가 아니고 더 증가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아마 한 30% 이상 스티프니스가 바뀌는 것까지 보는 것들은 뭐 유닛에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게 마저 보던 거 지금 이게 앰프 게인이 맞는지 30% 언더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게인을 조금 더 높여보더라고요. 지금 게인이 9 정도로. 근데 지금 여기서 이음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지금 이제 30%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0%를 하고요. 다시 좀 줄여도 그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앰프 게인은 지금 한 9 정도로 돼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값이 이제 한 15% 언더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아마 한 칸을 더 높여주면 아마 더 내려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균형을 하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이 이게 앰프 게인 해주면 또 오히려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나빠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쑥 들어서 이제 10% 언더로 들어가죠. 여기까지 지금 확인을 하면 더 이상 앰프 게인 조절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8 정도가 가장 적절한 걸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시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해져 있는 값은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음은 발생은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 0.04W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게 리니어 파라미터를 아마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닛 단품 상태에서 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디스토션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현재 제일 큰 에러가 뭐냐 보면 이게 이제 이게는 보이스 코일에 관련된 에러고요. 디스토션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서스펜션에 관련된 거고 이건 인더턴스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찰 저항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현재 제일 큰 게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이제 서스펜션이 이 유닛에서 최고 큰 왜곡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빨간색이 보이스 코일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가 지금 이 RMS에 관련된 겁니다. 이 RMS는 대부분들이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에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서스펜션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죠. 이 왜곡이 최고 큰 걸로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곡에 보이스 코일이 이제 약간 이게 인 쪽으로 가가지고 실제로는 인 쪽으로 가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0. 몇 mm 정도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양입니다. 그 양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0.02mm 정도 위로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타겟 값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이유는 마이너스로 0.02mm로 옮기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이제 여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8% 정도. 근데 굉장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더 스피니스 값이 더 적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주파수 F0 이하의 만약 유닛 상태였다고 하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앞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이게 지금 이 유닛 자체가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작고 이 출력이 0.05W, 0.04W 정도밖에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변이가 기껏 해봤자 한 0.4 이 정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만약에 더 많은 변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큰 소리만 들어가도 지금 계속 이음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이상 증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돼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5단계로 비선형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분 동안 이제 이걸 뽑아낼 겁니다. 유닛 상태에서의 변이를 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닛이 이제 고쳐져 있고요. 레이저는 지금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고, 네, 측정 조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이게 1옴으로 되어 있네. 6옴으로 1옴이 되어 있지. 6옴으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에서는 이게 이제 몇 볼트까지 이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볼테지를 볼 때는 여기 아까 LSI 유닛을 잰 걸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URMS 값이 나옵니다. URMS가 0.538V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시작 지점은 여기 0.538V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굳이 뭐 0.8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뭐 0.5까지 되는데 0.8까지 봐야 되나요? 아니,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면 0.5V까지 하는 걸 해서 지금 터미널 1이니까 1을 해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100Hz부터 5000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할 진동 이하까지나 5천 정도까지 해서 인풋은 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F0에서 한 2옥타브 정도 벗어난 게 좋습니다. 유닛이 F0가 지금 한 300 정도. 300 정도니까 뭐 2200이면 충분히 이게 모니터링 톤이 벗어나게 됐고요. 60K 넘어가면 이제 더 증가시키지 말라고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뭐 지금 일단 다 됐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0.1V, 0.1V, 그 다음에 0.23V, 그 다음에 37V, 0.5V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DC 변이량을 보면 이게 이제 알겠지만 이게 위쪽이 부드럽다 보니까 이제 0.01mm 정도 위로 튀다가 점점 이렇게 급격하게 위로 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37을 갈 때는 더 많이 튀고요. 0.5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이제 아마 이쯤 되면 F0도 굉장히 많이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좀 유닛 상태로 그대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해결되면 좀 더 좋고요. 이거를 컴프레션 양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뭐 특별하게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DIS를 잴 때 주의할 점은 사실 여러 번 재보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나중에도 똑같은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을 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케이블을 채널 1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채널 2에는 기준 저항인 1옴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6옴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걸려주는 전압의 7분의 1이 지금 여기 공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LPM 잴 때야 전압 강화를 이용을 해서 전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TRF를 잰다라든지 DIS를 잴 때는 웬만하면 채널 1으로 재는 게 있습니다. 채널 1에는 저항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정해준 전압이
저장해준 전압이 연결되면 뭐 0.1이다 그러면 그게 0.1이 적에서 0.1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똑같은 경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cc든 뭐 0.8이든 0.6cc든 박스 상태에서의 선형 변수를 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박스가 제대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단차가 있는데요. 아래 단차를 이용하는 게 좀 더 넓은 면적에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해주고요. 그리고 레이저를 센터에 맞춰줍니다. 지금 원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를 센터뿐만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다 총 5점을 봐서요. 이게 그 운동성이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5점을 갖다가 평균을 시켜가지고 내는 멀티포인트 매저먼트 툴을 돌리시면 되고요. 지금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센터점이 이게 그 다른 점하고 큰 편차가 없다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주파수 특성은 잘 맞는 데 비해서 변이 특성이 잘 안 맞는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이게 이 점이 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값이 우리가 지금 뭐 주로 이제 볼 것들이 주파수 특성을 맞추는 게 주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하고의 대표성을 갖추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안 갖추게 된다고 하면 5점의 공간 평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레이저의 초점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맥스 상태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끝났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템플릿을 여셔서 프랍디에서 아까랑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이게 아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서는 이게 F0가 277Hz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300이라고 하면 사실 6000까지만 보면 되는데 약간은 8000까지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좀 더 사실 많이 본 거긴 하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박스 상태에서는 F0가 얼마 뜁니까? 1kg입니까? 예. 1kg다 그러면 18,000 정도까지 보면 됩니다. 2만까지 안 들어가 맥스가 18,000이기 때문에 하고 보고요. 얘를 또 64로 바꿔주고 뭐 0.02V 그대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6ohm으로 바꾸고요. 1W 이건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고 이거를 똑같이 그대로 이것도 라이트 모델로 그렇게 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PM으로 선형 파라미터를 잴 때는 정기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떠들거나 하나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이즈 플로우를 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50%가 지나고 나면 신호음을 내주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시그널하고 디스토션을 이제 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플로우를 재기 때문에 아까 보면 화면에 나온 까만색 선을 지금 재고 있는 거고 이게 50%까지가 이제 이 노이즈도 지금 여기 아까 있는 양대로 64번을 지금 계속 반복 측정하면서 노이즈를 지금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잰 파라메타를 이걸 재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가서 이제 아까 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도 이 특정 주파수 2kHz 부분 빼고는 다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걸 알고 있고 5kHz가 넘어오면서 이제 레이저가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갔으니까 요 밑에 여기 5kHz 아래에 있는 적어도 이것도 사실은 20dB 정도 확보되면 사실 좋은데요. 2kHz 언더 같은 경우는 거의 20dB이 확보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레이저를 측정할 때 들어있는 왜곡이 되겠죠.
현재 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93%, 9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측정이 다 된 상태고요. 굉장히 아까보다는 측정이 좀 더 잘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알겠지만 여기 굉장히 피키하게 나오죠. 거의 한 25분 가까이 지금 여기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확대시켜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잘 따라가고 있으면 알 수 있고요. 잘 따라가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잘 따라갔는지를 사실 보려면 여기 측정된 거하고 피팅된 거에 대한 에러가 2% 이내 이상 생기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이쪽에 있나? 여기 에러율이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그래서 임피던스 에러가 1.31% 밖에 안 되죠. 굉장히 잘 따라간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커브이죠. 요 커브 얼마나 잘 따라갔냐? 1.92%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요 피팅 선이 잘 따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박스 상태보다 더 이렇게 측정이 더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변이도 아까처럼 5kHz 언더에서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스에 넣다 보니까 굉장히 F0 부분에서 이렇게 Q 값이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Q 값이 얼마, 이제 보면 QTS가 2.8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닛 상태에서 얼마였냐면 내려가 보면 0.8이었는데 이게 유닛 상태인데 근데 박스에 넣으면 굉장히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훨씬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니어 파라메타 측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한 점에서 쟀지만 이게 동서남북 다 재봐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차이는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상태에서 비선형 파라메타를 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나와 있는 요 LSI 너리니어 파라메타 박스 템플릿을 여시면 됩니다. 지금은 박스의 상태에서 재보면 이게 이제 와테이지가 이게 크게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0.5W로 설정이 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50%, 40% 이렇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 해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아까 이거 계속 틀리는데 유검으로 이렇게 견적을 해주고요. 컨디션 이것도 10분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일단은 선형 파라메타를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박스 상태에 있는 LPM 이걸 갖다가 이제 export to clipboard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import를 시키면 됩니다. 클립보드. 그러면 요 값들이 이제 이렇게 0.86, 0.09, 6.29. 여기서 또 그 LPM역에서 0.89, 0.86, 0.09, 6.29가 맞는지 6.29 맞고 0.86 맞고 BL이 이게 현재 이게 0.86이고요 0.08 이렇게 아까 나온 거 있었죠. 이 두 개가 있는 맞는지 이렇게 여기서 아까 이렇게 확인해볼 반드시 한번 대부분은 맞는데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맞으면 이제 스타트를 시키면 됩니다. 스타트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디스토션 체크해 주시고 LRT 체크해 주시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체크해서 박스하고 유닛은 또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박스하고 유닛의 상태가 서로 또 다르기 때문에 앰프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아이덴티피케이션 에러 창을 열어서 제대로 되는지 지금 이거 처음에 이게 틀 때 얘가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되니까 처음에 만약에 너무 크다고 하면
줄여서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을 해놓고 나면 만약에 마이너스 20을 해놓는데 너무 소리가 크게 난다 처음에, 그러면 여기 앰프 게인, 여기 앰프 게인을 줄여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앰프 게인 수준이 지금 마이너스 8 정도로 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게 최적 수준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면 저기서 무리가 가는 게, 현재 소리는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전부 다 30% 이상이 되어가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줄어드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다 15% 온도로 오게끔, 제일 좋은 것들은 세 개 다 10% 밑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레이저는 지금 10% 밑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일반적으로 레이저가 들어오면 여기 전류에라도 아마 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조심해서 보실 게 이제 바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전압 관련된 내용입니다. 앰프 게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아까 박스 조건하고 이게 유닛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게 지금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조금만 더 추이를 보다가 더 줄어들지 않으면 이 게인을 좀 더 줄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코일 인, 코일 아웃이 지금 떴군요. 리니어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코일은 코일이나 방향이 맞죠. 아까는 이게 뒤집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인이 쪽으로 맞기 때문에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안 줄고 있죠. 그러면 게인 지금 8인데 한번 9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줄였는데 9로 이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에서 9로 한 칸을 줄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더 증가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줄여가지고는 별 일이 아닌 것 같고, 늘리는 게 아까 다시 이제 8에서 7로 아마 더 늘려보겠습니다. 7로. 쑥 떨어지죠. 20% 정도로. 이거는 더 줄여들어요. 더 게임을 크게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한 칸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제 6으로, 6. 한 칸을 더 늘렸습니다. 더 늘리니까, 내려오네.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다른 부분 지금 프로퍼티 창에서 프로텍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아까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 0.09W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거의 BL하고 C가 거의 안 바뀌면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입력 와트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는 이게 컴플레인스가 굉장히 빨리 바뀌었는데 이 뒤에 있는 박스 최적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게 거의 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가 좀 많이 틀린 양상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0.01W 정도 올라가고 있고, 다시 이제 에러가 어떻게 되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거의 10%까지 이제 수렴하고 있죠. 이 정도 같으면 뭐 찾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 변이가 0.2. 지금 이 마이크로 스피커가 최대 변이를 0.3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얘가 0.1W인데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RMS 이 값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측정한 데이터로 보면 이 값이 최종 측정 데이터인데 이게 0.06에서 0.11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두 배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미 0.06인데 0.14 이미 두 배가 더 넘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레벨이 커질수록 점점 이 값이 이제 계속 커진 차이가 이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스티프니스 값도 원래는 여기 보면 뭐 0.2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박스를 장착을 하니까 이게 지금 거의 2.5에서 3 가까이 굉장히 큰 값으로 지금 박스가 갖고 있는 스티프니스 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L을 본다고 하면 BL은 그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이스코일의 위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위로 떠 있는 게 있지만 여기도 거의 지금 현재 그 형태를 알 수 있고 지금 이제 0.2 플러스 마이너스 0.2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입력 와테이지는 0.14W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컴플레인스도 그렇고 거의 지금 뭐 90% 선에서 바뀌는 게 없고요. 와테이지가 아마 얘 때문에 아마 나중에 또 스탑을 시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창을 닫고 현재 창만 열려면 이거를 누르면 됩니다. 빨간 X표에 누르면 그러면 이전 창을 닫히고 현재 창만 열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 창을 보면 거의 얘가 이제 얘는 한 3-4% 내려가 있고 에러가 이거는 이제 거의 11% 정도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이스코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피크 값입니다. 그 피크 값이고 요 값하고 실제로 이거는 정기적으로 모델링에 의해서 유추해낸 값이고 이거랑 여기 엑스맥스 레이저 이 두 개가 사실은 일치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사실 완벽하게 일치는 안 되고 있고 실제로 레이저로 재는 것보다 측정 값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그 BL 값이나 이런 값들이 사실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100% 만약에 정했다고 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아랫부분도 한번 볼까요? 스미니엄 레이저 이 부분하고 이 두 개도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거는 아마도 아까 우리가 LPM에서 잰 BL 값이 그 위치가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값이 됐을 거예요. 센터가. 그래서 이걸 잘 맞추려면
여러 군데서, 왜냐 그러면 지금 정기적으로 모델링에서 나온 거는 저거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전류를 갖다가 넣어서 전류 왜곡을 보는 건데, 그래서 전체를 다 보는 데 반해서 아까 APM에서 찍은 레이저 값이 센터 지점, 아까 에어 센터를 했는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면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변이에서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이스코일 변이 이 부분이 최대한 같게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도 레벨이 점점 커지니까 이 간격이 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데는 여기 0.5W 1W에서 어떻게 되냐는 건데, 계속 레벨이 커지니까 그래도 다행히 점점 수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이스코일 변이를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0.3을 지났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뭐 이게 입력을 증가시킬 줄 필요는 사실 그렇게는 없어요. 그래도 0.5W까지 정도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유닛 상태에서 이렇게 엉망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게 스티프니스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안 생기게끔 하려면 여기서 스티프니스를 좀 조절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이음이 발생되고 있어서 더 이상 증가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4W에서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4W를 넣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레벨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0.466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줄어들고 있죠. 461로 조금씩. 우리 436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LSI를 잴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절대 저기서 이음이 발생되면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여기 이 변이 이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값을 커버할 수 있는 일단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0.429로 줄어들고 있죠. 조금 줄어드니까 저기서 나는 이용은 아직까지는 있는데 온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35켈빈인데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 따라서 온도가 나중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온도 커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줄이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도 관련된 커버도 봐줘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스티프니스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분할이 굉장히 큰 값이라서 이 차이가 이게 여기서 보면 뭐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큰 값이다 보니까 차이가 작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 값을 좀 조절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왜곡의 원인이 되는 이게 지금 0.06 정도 되는데 0.45니까 68이 40배 한 7배 8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선형 왜곡의 제일 큰 부분을 차이가. 지금 변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0.3 이상을 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대부분이 이제 0에서 0.1 사이, 요 사이가 확률적으로 제일 큰 거고요. 여기 치는 것들은 이제 줄여서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 PDF라고 그래가지고 변이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인데 X니까 이거 보면 자세히 알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거의 0.4W로 수렴이 되고 있고 이제 비선형 모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분 동안 이제 측정된 데이터를 갖고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게 유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요 에러가 유니 상태에서는 에러 t가 디스토션이 유니 상태에서는 서스펜션이 최고 컸고 그 다음에 DL 그 다음에 기계적인 저항값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박스로 넣으면 디스토션이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박스에서는 이게 RMS 값이 최고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코일 부분하고 위치 부분하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에러율이. 그 이유가 이제 스티피스가 굉장히 커져서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에러 30% 이상은 얘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박스 상태에서는 음질 특성은 얘가 이제 가져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레벨에서 이게 바텀은 거의 맞았죠. 우리가 아까 레이저 캘리브레이션을 해놔서 그런지 이쪽은 거의 맞는데 이제 탑 쪽은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는 거의 맞는데 위가 조금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 상태에서 재는 것까지 10분 뒤에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단계인 박스 상태에서의 변이 특성을 재는 걸 하겠습니다. 6번째 일단 템플릿을 이용하면 되고요. 지금 아까 한번 재본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일단은 드라이브 정보부터 60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볼트까지 할 건지 그럼 현재 2.2V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LSI 박스에서 URMS가 얼마인지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MS 값이 여기 보면 1.8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V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최대 값을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1.8V로 그러면 지금 2.2V까지 하면 일단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변이 커브를 봐서 1.8V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 좀 더 한번 더 증가시켜 보는 걸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00에서 5000Hz 그대로 돼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똑같이 변이 커브 기준이 돼가지고 있고 프로텍션 2200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0가 한 1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2200 정도 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측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측정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조심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게 0.1V고요. 아래로 형성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0.67V 위로 점점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V, 그 다음에 1.8V 이런 식으로 저주파수 부분은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에서 고주파수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입력 게인을 지금 이게 0.3까지가 우리가 목표 수치이기 때문에 0.25보다 조금 더 넣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1.8이 아니고 2 정도를 넣어주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Xmax를 설계할 때 0.3까지 해뒀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DIS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까지 충분히 다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앞쪽으로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올려준다고 해도 이게 뭐 0.3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0.25 예,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거의 세츄레이션 됨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컴프레션이 이제 F0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생김을 알 수 있어요. 몇 dB 정도 생기냐고 하면 이게 40 이게 2dB이죠. 한 2.몇 dB 정도 지금 이제 컴프레션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백챔버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볼륨이 크게 할 때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아마 좀 유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TRF 측정에 앞서서 지금 보이는 장비가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트라는 장비입니다.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트의 원리는 이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소리가 나는데요. 얘가 1kHz 톤입니다. 1kHz 톤인데 항상 1파스칼 즉 94dB이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기 전에는 항상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이걸 켜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올 텐데,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TRF 창으로 가서 프로퍼티로 들어갑니다. 프로퍼티에서 보면 이게 스티뮬러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싱글 메저먼트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 인풋 창에 지금 현재 94dB이 나올 때 0.045 볼트가 되는지, 즉 45.6mV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서 마이크로폰이 지금 1번 채널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되거든요. 이걸 선택을 해서 OK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런을 눌러주면 캘리브레이션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할 때는 지금 현재 캘리브레이션이 이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94를 넣는 이유가 캘리브레이터가 일반적으로는 94dB짜리도 있고 114dB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94dB짜리 캘리브레이터 뜨고 있다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캘리브레이터 버튼이 있죠. 그래서 Start Calibrate and Press OK. 지금 눌러진 상태니까 OK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으로 아까 이렇게 창에 그 감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Succeed라고 나오죠.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0.045634 45.6mV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때는 여기 이런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창이 뜨는데 아까는 캘리브레이트 했는데 그 밑에 Validate Current Calibration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갖다가 유효성 확인하기 있는데요. OK를 눌러주면 여기 이제 글자가 지가 94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94가 만약에 나온다면 맞죠? 현재 측정된 SPL이 94dB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된 거고요. 그 값이 45.634가 이 마이크로폰의 캘리브레이션 된 값입니다. 예. 다음은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을 현재 마친 상태이고 이제 삼성에서 이렇게 제공한 그 표준 배플 이걸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삼성에 맞추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뒤로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거 세지 말라고 책단님을 눌러주는 거 있고 여기 지금 알겠지만 마이크로 그 1번 채널을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채널 2를 사용을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표준 저항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채널 1을 사용을 하고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블루테이프로 가지고 지금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잘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앞에 오면 이게 10cm 10cm가 지금 자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이게 10cm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정축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러면 하드웨어 셋업은 끝난 거고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캘리브레이션을 했으니까요. 이게 끝나고 다시 싱글 매저먼트로 바꿔주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하얗게 빛납니다. 그래서 100Hz부터 15000Hz까지 0.64V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노이즈 플로우 이건 항상 이렇게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 인으로 돼가지고 있고요. 오프 상태로 아까 이게 캘리브레이션 돼 45.6mV가 이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하프 윈도우로 사용돼 가지고 있고 스티뮬러스를 인원으로 이렇게 입력 시그널 대비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걸 보고 여기 보면 이 값이 그대로 다 제대로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폰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용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버리징을 몇 번이 되어 있냐고 하면 32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자, 지금 이제 얘가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이제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가 완전 무영실 조건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게 반사음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쉬운 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임펄스가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뒤에 노이즈가 들어오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얘는 컷 시켜주도록 하고 요거 내에서만 보도록 하고요. 지금 윈도우가 하프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으로 이게 붙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하프 윈도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멀리 떨어지면 여기 피크 부분을 이 피크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피크 부분이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있죠. 정확하게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줄여주려면 얘가를 점점 가까이 가보면 이 점점 절 따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프 윈도우일 때는 붙여주는 게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하프 윈도우일 때는 최대한으로 이쪽을 붙여라.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300Hz 이상 해서 이렇게 쫓아가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더 많이 하면 이게 이제 더 100Hz까지도 알 수 있죠. 300에서 쭉 떨어지는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여기 환경 조건이 이런 많은 반사음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서 이쯤에서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을 하면 이쯤 이렇게 하니까 200Hz 이상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마음 같으면 여기까지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대세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100Hz까지 볼 수 있는 윈도잉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주파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닛 상태에서 한 350Hz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노이즈 여기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사실 알려면 이 Y1F 스펙트럼을 이렇게 열어서 어디서부터가 얘가 SNL 3dB에서 확보된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100Hz 이거 100Hz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이즈 플로우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이 사이인데 이게 10dB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정확하다고 보기는 그렇고 적어도 한 200Hz 이상에서는 10dB, 20dB이 넘기 때문에 물론 300Hz 이상이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10, 20, 30, 40이니까 그래서 이 이상에서는 거의 이제 이 노이즈가 이렇게 큰 영향을 이렇게 못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놈 스펙트럼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반사음의 영향 때문이에요. 반사음의 영향 때문이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내가 아싸리 그냥 300Hz 이상을 정확하게 보고 싶다고 한다면 임펄스 응답을 가서 얘를 갖다가 아싸리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해놓아서 보면 아까 이게 펀더멘탈 이게 이거죠. 이게 조금 더 이제 실제와 좀 더 가까운 걸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너무 저주파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FD를 백에지로 넘기는 상태. 이렇게 찌글찌글한 거는 원래 데이터는 사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찌글찌글 그냥 이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좀 모양이 좀 예뻐지죠. 근데 이쯤 그러면 300Hz 정도까지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300Hz가 여기 이상이 되는데 300Hz 이상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성 기존에 있는 배플에다가 유닛을 장착한 상태에서의 TRF를 측정하는 걸 했습니다. 이제 삼성 기존 배플에다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박스 상태로 했고요. 여기 이제 또 동일하게 채널 1로 해서 묶여져 있는 상태고 블루탭으로 해서 지금 케이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0cm
예, 10cm 전방에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템플릿을 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5번째 템플릿에 아까 우리가 감도 값을 넣어놨잖아요. 그 감도 값은 카피를 했어요.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캘리브레이션 한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100에서 15,000까지 32번 동일하게 해놓고, 이게 됐고, 아까 해프 윈도우 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 이제 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 끝났고요. 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윈도우가 제대로 씌워져 있어야 분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하프 윈도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붙여주고요.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줄여서 이제 300Hz 이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프로퍼티 창으로 들어가서 아이 디스토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20자 이상의 이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600Hz에서부터 1200Hz까지의 평균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1000부터 한 5000 정도까지 가는 게 낫겠죠. 1000Hz에서부터 한 5000Hz 정도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40dB 지점을 알 수가 있고, 지금 PHD 부분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바깥에 비가 오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이음들이 섞여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게 THD에 대한 부분인데요. THD에서 지금 이거는 3차 부분이고요. 이게 3차고 얘가 지금 2차입니다. 색깔을 좀 더 두껍게 한번 해볼까요? 얘가 2차인데 2차 왜곡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500Hz 이하에서는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 알 수 있고요. 이제 3차 왜곡이 이제 1kHz 부분에서는 여기서 다 가져오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왜곡도 굉장히 크고, 지금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 왜곡 원인이 박스 사이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3차 왜곡을 좀 색깔을 좀 바꿔서 좀 이렇게 크게 해보시면, 이렇게 이 3차 왜곡이 이렇게 FC를 보고해서 극계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의 유동 저항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고주파로 가면 당연히 이게 이제 변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그래프가 되게 펀더멘탈 커브가 되고요. 이건 좀 크게 확대를 시켜보면, 이런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 타겟 그래프, 이게 한 5km 정도까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맞추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의 관건이 되겠죠. 에너지 타임 커브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여기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뒤에서 오는 것들은 이제 반사입니다. 여기 이게 백불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반사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해도 큰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약에 잡아준다면 굉장히 넓게까지 잡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넓게까지 잡아주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글지글한 모습들이 많이 생기고, 저 아래 주파수까지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많이 이게 지글지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저주파수를 별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저주파수를, 그럼 좀 더 깨끗해진 모양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볼까요? 여기까지도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쭉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다음은 마이크로 스피커의 유효 방사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캐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캐닝 소프트를 이용을 해서 진동판의 유효 방사 면적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폼 뉴 스캔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처음에 기계가 꺼졌다가 켜지면, 전원이 꺼졌다가 켜지면 무조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네스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로시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시드를 눌러주면 자기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원이 꺼졌다가 다 켜졌을 때, PC까지 다 꺼졌다가 켜졌을 때 나타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PC가 꺼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끝에까지, Z축이 끝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턴테이블 위에 이렇게 약간 조절하면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여기 화면에는 저기 턴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놔도 상관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 과정까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초점이 맞을 때까지 내려오고 나면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 턴테이블이 좌우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레이저가 지금 이제 센터 축에 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중에 십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십자 부분을 돌려서 이게 항상 십자의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프로시드를 누르면요, 이제 프로젝터 파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고자 하는 그 디렉토리에다가 하면 되고요. 자, 그냥 바탕화면에서 지금 이름을 BSE 그리고 BSE로 이름을 바탕화면에 BSE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템플릿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을 불러내시면 되는데, 없을 때는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넣어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셋업 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업 창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이제 바이브레이션하고 지오메트리를 둘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 모드는 그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차가 없기 때문에 노멀 스캔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TRF 셋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주파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건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100Hz부터 이거는 한 15,000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사실 이렇게 100Hz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F0가 한 200Hz 정도가 이 상태라면 한 300, 4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옥타브 아래니까 한 200Hz부터 해도 되고요. 근데 100Hz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브리지는 한 32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레졸루션 부분은
좀 이따가 뭐 몇 번씩 해보면서 찾도록 하고, 이거 레졸루션 부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은 해상도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테지는 이 같은 경우에는 한 2V 정도 넣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스피커 채널을 2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쉐이핑은 처음에 너무 높게 시작하는 건 안 좋습니다. 2V로 넣어도 되나요? 유닛 상태라서 2V는 못 버팁니다. 그럼 몇 볼트 해야 됩니까? 1V 할까요? 1V 미만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럼 1V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보면 지금 뭐 크게 잘못된 부분 없는 것 같고요. 고주파수 부분에서 해상도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쉐이핑을 한번 한 6 정도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고음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이렇게 좋아지는 점은 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한 4 정도로 좀 더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주파 해상도를 좀 더 높이려면 레졸루션을 23을 46으로 좀 더 하면요. 조금 더 한번 증가시켜 볼까요? 좀 시간이 이제 그렇게 좋은 효과는 별로 보기는 그렇죠. 그래서 얘를 46으로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에브리지를 64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주파수가 좀 더 많이 보여야 제대로 된 특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64번을 하니까 여기 한 15K 정도까지 좀 더 잘 보여, 더 많이 해주면 좋기는 좋는데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는 느낌이 있죠.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많이 좋아지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그 유효 방사선 면적만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10km, 15km까지 내가 만약에 이걸 그 스캔을 해서 진짜 진동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을 고주파까지 보는 용도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서 세세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주파 불빛 아니고 F0 부분, 이 부분에서의 특성을 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한 개 재는데 지금 3.6초가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주로 보고자 하면 꼭 128이 아니더라도 한 32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 보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ST 캘큘레이션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캔을 해서 적어도 한 18km까지 예를 들면 봐야 된다 하고 할 때는 얘를 좀 이렇게 많이 올려고, 그럼 3.6초 정도 되지만 이제 또 올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5km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한 칸이 25dB이거든요. 그래서 10dB 이상만 확보가 돼도 진동 특성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한 이쯤 한 15km까지는 지금 잘 볼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매그니튜드 특성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잘 돼갈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점에서는 10km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죠. 11위 복잡으로 잘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11위 쪽에서 확 이제 안 나오죠. 이게 이제 분할 진동 때문에 갑자기 10에서부터 갑자기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지점에서. 그래서 내가 이 10km가 아니고 적어도 한 15km, 20km까지 더 내주려고 하면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분할 진동을 없애줘야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그냥 한번 OK를 누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 처리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드 누르면 이제 내가 이제
셋업을 들어가면 SD 그리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SD는 그렇게 많이 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각형 스피커에서는 레귤러로 하지 말고 스파스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서큘러가 아니고 당연히 렉탱귤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렉탱귤러를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랭스 11에 하고 이게 지금 얼마로 된지 잠깐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하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툴에 보면 다이렉트 모터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뎁스가 얼마죠? 12? 이게 밀리미리 단위입니다. 12mm? 10mm를 해볼까요? 11mm. 네? 저기 보면 15mm니까요. 앞뒤로 얼마 정도 가면 되겠습니까? 15mm 가면 될 것 같아요. 15mm? 네. 자, 그러면 여기 15를 넣고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5mm를 한번 가보자. 훨씬 더 가죠? 2배로 갔는데 그럼 7.5. 다시 원래 들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7.5로 입력을 하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앞도도 가보고 다시 원래도 와서 또 여기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딱 맞죠? 네, 그러면 7.5가 맞겠고요. 그러면 디스턴스는 7.5. 네, 그러면 이게 랭스는 7.5가 되겠죠, 그렇죠? 7.5. 이 랭스는 아니다. 7이 14니까 15가 되고요, 그렇죠? 15mm. 그러면 위드스는 얼마가 됩니까? 11mm. 12, 11mm. 1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그래서 이것도 이 방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게 좌우로는 안 움직이니까 이걸 옆으로 끼워가지고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럼 현재 SD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내가 15mm, 11mm를 집어넣고 스팔스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총 900점 정도 해가지고 283점 해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측정을 하면 되는 걸로 얘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좀 여기 엣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얘를 SD 스캔이 아니고 좀 더 매뉴얼 글이 들어가서 내가 좀 더 이게 해상도를 갖다가 앵글 스텝을 8도를 뭐 6도를 바꾼다든지 하면 이게 1시간 20분 점이 더 이제 많아지고, 이걸 0.46인데 이걸 갖다가 0.3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2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5도 정도를 하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2시간 30분 정도, 690점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Save and Start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로 자동으로 이제 가고요. 드라이브가 이제 올려진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프로시드를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하이스트 제일 높은 점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제일 높은 지점, 잠깐만요. 저기 좀 화면을 절로 비춰주시고요. 화면에서 제가 높은 지점이 더 가요. 여기가 되겠죠. 조금만 더 가십시오. 제가 높은 지점이죠. 첫 번째 지점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높은 지점으로 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그러면 초점을 맞췄죠.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여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초점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초점을 다시 맞춰줘야 됩니다. 높은 지점으로 갔기 때문에 초점이 당연히 안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아래 조절을 해가지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다시 프로시드를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최고 높은 지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프로치 퍼스트 스캔 포인트를 해가지고 내가 프로시드를 눌러주면 아까 그 7.5mm 간 지점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드를 눌러주면 이제 시작이 되게 있습니다.
바깥으로 내려가지고 웨지가 이제 못 찍게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잡아줬어요. 7.5가. 몇 번 리셋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최고 높은 지점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찍어박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690점을 이제 점점 이렇게 자동적으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측정이 다 됐다고 보고요. 다음은 이제 ST 캘큘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을 하고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 측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측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다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진동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파수 특성하고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는 빨간색으로 이게 AAL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점선 그래프가 SPL 커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ST 캘큘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툴로 가서요. 여기 보면 ST 캘큘레이션이라는 이게 맨 아래쪽에 하단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캘큘레이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보이스 코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이스 코일이 어디쯤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장축 단축이 다 있기 때문에 보이스 코일 위치를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보이스 코일 우리가 트랙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이쯤 지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보이스 코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각형 코일이기 때문에 단축보다 더 안쪽으로 있으면 됩니다. 단축.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나온 게 우리가 사각형 코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렇게 아마 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요. 그때 얘가 이제 평면상에 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더 이렇게 이게 좀 더 들어가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 1.0 제곱 센티미터로 나오죠. 이게 좀 더 하더라도 1.0 거의 똑같기 때문에 1.034에서 이 정도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 1.034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걸 지금 이게 지금 변이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어쨌든 1.034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 값을 어떻게 넣어주냐 그러면 1.034를 외워두셨다가 여기 이제 여기 가서 LPM부터 이게 심에 여기에 프로퍼티에 가보면 이게 드라이브 정보 있잖아요. 여기다가 면적이 1.034였죠. 1.034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게 다이아미터도 바뀌고 이렇게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DIS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이 프로퍼티에 드라이브 정보에다가 1.034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스캔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특히 LPM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여기에서 나오는 음향 파라메타들이 이게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캔을 해서 3차원 스캐너를 통해서 유효방사 면적을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